진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디지털의 사이언스의 10년 만나 본게임을 더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뭐 자네권이 다 나오는 거죠? 네, KF-16 전투기 등장하고 네. 아파치 헬기에 자,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동시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2의 한미양국은 어떤 도발에도 육해공 합동전력으로 즉각 대응해서 철저히 응징 가능한 사상 최대 규모의 2023 연합 합동 화력 경매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갑니다. 2주 동안. 근데 우리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왜 국방홍보원에 우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출연진이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다 준비도 했잖아요, 사실. 솔직히 저희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었는데 비가 온다 기상이 안 좋아서 장비 보호차 장비를 철수한다고 이렇게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방홍보원에서 진행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번 훈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우리 이제 한미 연합 합동 화력 경매 훈련이 1977년 6월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총 11차례가 있었는데 이번이 통틀어서 역대급 규모라고 하고요. 그 직전에는 이제 언제 있었냐면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이런 훈련이 이제 저기가 된 것이고, 지난 5월 25일 시작이 됐고요. 몇 차례 있었는데 이 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 이 6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는 이제 한미연합 전력 48개 부대에 2,000여 명이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71개 부대 병력 2,500여 명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미 양국군에 당연히 첨단 주력 무기들이 대거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공군의 이제 가장 자랑하는 최신형인 F-35 스텔스기, 그리고 이제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K2 전차, K-21 장갑차,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인 천무, 그리고 구형 다연장 로켓 구룡도 역시 이제 참가를 했고, 주한미군의 경우는 이제 M1126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다음에 M777 견인포, 그리고 MQ-1C 그레이글 무인 공격기 등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규모도 역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모된 탄약의 양도 사실은 엄청난 어느 정도였냐? 무려 50만 발. 50만 발이요? 예,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와, 적지 않은 숫자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도 영상을 봤는데 그 훈련 장소인 승진과학과 훈련장, 저는 못 가봤는데 이게 대한민국 육군 기갑병과의 뭐 성지? 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네. 승진과학과 훈련장은 포천시에 있고요. 서울 북방 70km, 휴전선으로부터는 남방 25km. 그러니까 휴전선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서울보다 훨씬 가깝고, 면적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00배 크기인 580만 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갈 뻔했기 때문에 저도 내비를 찍어봤는데 내비에 잘 안 나와요. 그쵸? 네. 저도 내비가 안 나와요. 길이 없다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승진이 아니라 뭐 승리인가 뭐 이렇게 별거 다 앞뒤 다 찾아봤는데 다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비밀스럽게 이렇게 다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00배 크기인데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리도 엄청 날 텐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투기가 막 쏘고 하는데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규모가 이러니까 단일 훈련장으로는 아시아 최대의 규모라고 하고요. 그 정도예요? 네. 육군과 공군이 실사격을 병행해 훈련하는 공지 합동 훈련장이고 연간 40여 개의 부대가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제5군단이 관리 및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은 보통 한반도에서 당연히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이제 상정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로 뭐 새로운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요? 네, 이번 화력 시범이 펼쳐지는 이 포천 승진 훈련장 바로 옆을 지나는 43번 국도. 예. 저도 이제 내비를 보다가 43번 국도 이렇게 내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예. 여기 호국로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네. 요 길이 그 6.25 때 북한군이 전차를 미리 집결을 시켜놓고 이제 기다렸던 전투 개시선이었던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북한 땅이었나 보군요. 예, 38선 이북이니까 여기는. 당시에 인민군은 43번 국도를 따라서 38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를 거쳐서 이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죠. 이 때문에 그동안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화력 시범들은 북한군의 선두에 있는 전차를 이제 아파치 가디언과 아군 전차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후미의 보병과 포병 미사일 부대 지휘부를 아군 포병과 공군기 폭격을 통해 괴멸시키는 시나리오로 즉 뭐 6.25 때를 약간 재현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뭐 전차나 기갑 전력과 포병 화력을 앞세운 그 땅 뺏기 전략보다는 핵과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탑재한 다종의 미사일과 또 방사포를 기습 발사하는 그 방향으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현재 작전 계획을 최신화해서 좀 훈련에 이제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 올해 훈련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적 공격 격투에 대한 아군의 대응 영상과 실제 훈련이 2부에서는 아군의 반격 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 4월에 뭐 고체 연료, 뭐 ICBM, 뭐 화성 뭐 몇 형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충격 안겼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뭐 새 시나리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몇 년간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그 화력 경보를 훈련 시나리오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요.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이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동맹을 활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한미 동맹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전에도 다뤘던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 억제 강화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인 능력은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가 이제 대표적인 대응책이 되겠죠. 네. 아니, 지금 경고한 한미동맹 저희가 한번 3주마다 한 번씩 아니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본게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경고한 한미동맹이라는 말씀 빼놓고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대통령 가셨었죠. 그때 아, 이제 예. 미국 가셔가지고 그 워싱턴 선언이 있었는데 한미 동맹을 이제 핵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더욱 강화가 됐다. 그래서 뭐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나토의 이제 MPG 비슷한 이제 그런 것을 처음으로 좀 구체화했다. 전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핵 보복을 해주는 이른바 해구산을 약속을 했지만 그러면 그 해구산을 도대체 어떻게 펴주겠다는 거냐? 그걸 전혀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요. 북한이 핵 도발하면 내가 책임지고 핵 보복을 할 테니까 믿어.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알라고 하지 마.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좀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을 할 경우 언제 어떤 무기를 어떤 형태로 써서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도 반영해서 그 계획을 짜고 또 상당 부분 알려주겠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미 전략 자산의 그 한반도 전개를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LBM을 탑재한 미 전략 핵잠수함. 영어로 이제 SSBN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국에 기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항이라는 건 뭡니까? 항구에 정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다뤘지만 이 전략 핵잠수함은 생명이 뭡니까? 은밀성이잖아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항구에 기항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상식에 안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항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 강한 유사시에 이제 해구산을
보정하겠다. 확장 억제를 보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건데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그 냉전 종식 이후에는 미국의 이 전략 핵잠수함이 미 본토를 제외하고 미국 지역을 제외하고 해외 기지에 정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괌이나 예. 이런 데 나타난 적이 있지만 괌도 미국 땅 아닙니까? 괌이야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본도 없고요. 없어요, 진짜.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결국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그 미국의 확장 억제 보복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쓰는 것은 섣불지고 불쑥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한국형 삼축 체제. 뭐 본 게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뭐 익숙하시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우리가 더 친절하지 않습니까? 친절한 본 게임. 다시 한번 한국형 삼축 체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이제 갖고 있는 독자적인 능력 그리고 태세를 총칭을 하는 건데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인 KMPR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북한이 요즘 뭐 모델도 많이 만들었고 뭐 섞어 쏘기 뭐 해가지고 또 뭐가 또 꼼수도 많이 이제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북한이 좀 비행 중에 이제 하강 단계에서 이렇게 글라이더처럼 변칙 이동을 하는 그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소위 그 SRBM이죠. 요것들을 이제 잇따라 시험 발사를 했고 우리 군의 대북 방어망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신형 SRBM은 KN-23, KN-24, KN-25 이렇게 이제 3종이죠. KN-23은 비행 후반부에 하강 과정에서 갑자기 급상승을 했다가 다시 재하강하는 이런 팝업 기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판의 이스칸데르 이렇게 불리고 있고 그리고 KN-24도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릴 정도로 이제 변칙적인 비행 경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KN-25는 미국 측이 탄도미사일로 분류한 초대형 방사포죠. 방사포인데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될 정도니까 크기가 이제 직경이 60cm, 600mm, 또 사거리, 뭐 위력, 비행 특성 이런 게 모든 면에서 다연장 로켓의 수준이 아닌 뭐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런 신형 SRBM을 뭐 여러 종류의 다른 포탄 로켓들을 이제 섞어서 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와 관련해 촘촘한 복합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목표죠. 군 당국이 작년에 2022년 11월에 그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의 첫 요격 시험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LSAM은 이제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고요. LSAM의 실전 배치가 일단 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이제 상층부는 사드가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 아예 15에서 40km의 하층부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천궁2, LSAM과 함께 이렇게 다층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위해서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 개발을 완료를 하고 2026년에는 양산에 들어가서 2027년, 2028년에는 이제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번 훈련 이제 가상 시나리오에서 이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과 한국형 삼축 체제에 의한 적 핵 미사일 도발 좌절 이후 여기까지 좌절까지 됐고요. 다음 작전 계획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경보 훈련상에 제시된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적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동맹의 감시 탐지 자산. 이거는 뭐냐면 위성, 대포병 레이더, UAV 등을 통해 식별되는 상황입니다. 재래식은 뭐 탱크, 뭐 대포,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예.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뭘까요? 전차 뭐 이런 거겠습니까? 방사포인가요? 뭐죠? 네. 장사정포. 예, 사거리가 긴 이제 장사정포죠. 북한이 아군 지역의 장사정포로 이제 사격을 실시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해서 가상에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장사정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포, 이거 우리 다연장 로켓이죠. 또 하나는 이제 자주포인데요. 방사포의 경우는 이제 240mm 방사포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자주포의 경우는 이제 170mm 자주포가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제 포병 전력 전체 이 포병 전력 포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26,100여 분에 이제 달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의 경우는 한 150문, 240mm 방사포의 경우는 한 200문 정도에서 총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거는 한 350문 정도 돼요. 이 중에 170mm 자주포가 최대 사거리가 54km,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가 60km, 개량형 한 75km,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최대한 사격하는 걸 상정해 보면 최대 1시간에 1만 발을 퍼부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군 내부 분석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 종종 우리를 위협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서울 불바다 아닙니까? 네. 서울 불바다는 사실은 핵 공격보다는 이 장사정포에 의한 공격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북한이 장사정포가 있으냐? 우리 또 장사정포 킬러가 있지 않습니까?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KT-SSM, KT-SM이라 읽던가요? 이걸 높여서 투 전력화를 앞당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KT-SM은 이제 지난 2010년 11월에 그 연평도 포격전 그 이후에 북한이 지하에 만들어온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개발이 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의 위협이 날로 이제 좀 거세지면서 이 KT-SM2를 원래는 2034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2030년 이내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4년이나 앞당기도 했지만 완전 2로 갔으면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KT-1 같은 경우에는 관통형 열 압력탄두로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부대 배치와 전력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은 이제 고정 진지에서 운영을 하지만 2는 그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되고요. 또 KT-1은 400mm 구경의 사거리가 180km 수준이지만 KT-2는 구경도 더 키우고 사거리도 300km 이상으로 이제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군 당국은 KT-2가 도입이 되면 사거리 300km의 그 MLRS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기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 그 역할을 다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이제 훈련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상대편이 일단 적이 아군적으로 장사정포를 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한미 연합 합동 전력의 힘과 능력으로 대화력전을 펼쳐야겠죠. 그럼 그 대화력전을 수행할 그 주력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포병 화력이 주력이 되는데, 뭐 당연히 우리 K9A1 자주포, 천무 신형 다연장 로켓, 그다음에 130mm 구형, 미군의 경우는 M777 견인포, 팔라딘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이 포병 부대가 이제 통합 사격을 통해서 대화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한미연합 포병훈련의 경우는 이 감시 및 이 탐지 자산이 표적 위치를 한미 포병 전력에 이제 같이 전파 공유를 하면 이 TOT라고 하죠. 타임 온 타겟, 이 동시 탄착 사격에 의해서 표적을 초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면 뭐 한국은 한국 거 쓰고 뭐 미국은 미국 거 쓰고 기본적으로 그래야겠습니다만 서로 교차해서 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뭐 상호 운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호 운영성 한미 간에 그 부분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호 운영성 제고를 위해서 미군의 M777 견인포를 우리 군장벽에 발사해보고, 미군 걸 우리가 쏴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K9A1 이제 탄약 재보급 과정에 미군이 참여를 하는 등 뭐 이런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향해서 이제 감탄사를 쏟아내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이게 전에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미군 포병들은 이 팔라딘 자주포에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이게 한국군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선임견 이제 버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얼굴 딱 보시면 아시죠? 이거 미군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얼마나 무겁겠어 이게. 그래서 우리 포병들은 이제 K10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하고 있는데, 사실 실전에서는 더더욱이나 그 포탄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손으로 이제 포탄이 이제 40kg이 넘거든요. 40kg 넘는 포탄하고 20kg 넘는 장약을 들고 이제 낑낑거리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럽지 않을 수가 없죠. 와, 그 포탄만 40kg면 거의 예전 쌀한가만인데 요즘 20kg를 많이 옛날 씁니다. 쌀이요. 와, 그런 부분은 뭐 저 상호 운영성 제거를 위해서 미군들 좀 혜택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K9A1의 상호 운영성, 이 부분도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네. 2022년 9월에 한화 디펜스 USA가 미 육군 전투능력 개발 사령부와 K9A1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의 그 다양한 탄약의 호환성을 미국 애리조나주의 유마 시험장에서 이제 입증을 했거든요. 네. 시연은 3가지 이벤트로 구성이 됐는데요. 먼저 K10 탄약 보급 장갑차의 미 육군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55mm M795하고 XM1113 랩탄이라는 거 RAP. 예. 이 탄이 K10의 자동 탄약 처리 시스템과 호환이 돼서 수동 작업 없이 이 자주포의 이제 포탄을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K9A1이 155mm M795 포탄을 여러 번 발사한 뒤에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또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과 급속 사격 또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을 했죠. 한마디로 이제 미국 포탄을 쏜 거죠. 그런 다음에 빨리 움직이는 것까지 또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K9A1이 XM1113 그 랩탄을 발사해서 사거리 50km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미 육군이 XM1113 랩탄을 해외 포병 장비로 시험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3가지 이벤트로 진행되는데 나름 성공한 것을 보니까 이러면 연합작전 이거 할만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연합작전 능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K9 자주포들도 미군의 신형 탄약을 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사시에 만약에 미국이 이제 차기 자주포 사업을 해외 자주포까지 포함해서 문을 열어서 경쟁을 시킨다면 우리 K9이 또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력 후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테스트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팔라딘 거 들고 다니고 40kg짜리 장약 빼고 40kg 그거 좀 사진 업로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K 방산 때문이 아니라 미군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 미군 힘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들고 합니까 전장에서? 근데 이번 훈련의 대활약전은 포병뿐만이 아닌 우리 군의 KF-16 공군 얘기도 나오네요. FA-50과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등의 연합전력에 의한 통합 사격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KF-16이 앞으로 막 치고 나가고 막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건가요? 네, 마침 훈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죠. 16 전투기 편대가 MK-20 항공탄으로 파병하겠습니다. KF-16 전투기가 MK-82 항공탄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이게 명중한 거죠? 목표 지점 정확하게 지금 표적에 이제 명중한. 그 다음에 이제 FA-50 공격기까지 투입이 돼서 FA-50도 역시 MK-80 폭탄을 투하해서 적 방공망, 대공 미사일 등 주요 표적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참관단들도 계셨다는데 이거 터지면 솔직히 이거 귀마개가 또 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안전 문제 생각해서 상당히 관람석에서 멀리 떨어진데 이 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이게 한 3km 정도 거리에서 이제 투하가 되는데,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실제 이 훈련을 참가를 했었는데, 근데 뭐 저는 더구나 이 외부가 아니고 이 좀 차단되어 있는 관람석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충격파가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소리뿐 아니고요. 터진 다음에 거리가 있으니까 시차가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충격파가 막 와요. 느껴져요, 몸에. 그래서 이 MK-82 500파운드 폭탄이 이 정도니 2000파운드 폭탄이 떨어지면 정말 엄청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간 MK-82만 해도 파편 최대 도달한 거리가 1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1km요? 한강 다리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그만 파편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력에 의해서 폭파구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폭파구가 이제 깊이는 3m에 직경은 10m 정도 되는 그런 구덩이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폭격의 위력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걸 저도 좀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포병뿐만 아니라 공군전력까지 투입되면 예전에 그 저 훈련 받을 때는 공지합동작전 뭐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사실 훈련 난이도는 뭐 거의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타이밍 맞추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 사격 부대 간의 긴밀한 협조, 그다음에 정확한 사격술 이게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그만큼 또 고도로 숙련된 훈련의 수준이 높은 이러한 부대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과거에 이제 보면 한미 당국이 이제 우리가 교정 규칙에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비례성에 따라서 북한 포병 부대가 이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 그 포병 전력으로만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그런데 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습을 못 해가지고 못했다기보다 이제 안 했다는 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대응 문제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그 뒤에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할 경우에도 우리 포병 사격뿐 아니고 항공 전력까지 동원해서 공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그 대응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적극적으로 이 공군의 KF-16이나 F-20이 훈련에 참가해서 위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에서 벌어진 것처럼 정말 어마무시하게 동시 통합 사격이 퍼부어진다면 저게 뭐 장사장포 뭐 이런 것들은 뭐 박살, 뭐 작살, 뭐 산산조각 이렇게 나겠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세 아까 말씀하시면 K2즘 같은 경우 이 정확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전에 사진도 봤습니다만 영상도 보고 거의 이 목표 이 골프장의 홀컵 위에 이제 깃대가 꽂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바로 옆에 명중한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오케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KT-즘 기본 사거리가 뭐 한 180km 얘기하는데 오차 범위가 1에서 1.5m 이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사진은 공개가 안 됐는데 그 폴대 깃발을 그대로 쪼개면서 들어간 적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화살 박혀 있는데 화살 하나 더 맞춰갖고 반 쪼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 그 얘기 듣고도 정말 믿어야 하나 그런 느낌 들었는데 예. 여하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근데 그 비슷한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어요. 그런 깃발은 없었는데 해상 표적에 이렇게 동심원이 있는데 정말 거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KT-즘이 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까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장사점포가 몇 개라고 그랬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00여 개. 350여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분산은 돼 있죠. 갱도진지 여러 군데 분산은 돼 있지만 이러한 이제 우리 대화력전 전력을 집중할 경우 뭐 하루 이내 잘하면 뭐 반나절 이내에도 무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역사는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같은 목표를 뭉쳤던 때가 훨씬 이전인 1945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였는데 대체 어떤 연유로 한미가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건지 본방야사에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보시죠. 한국전쟁의 포화를 뚫고 맺어진 혈맹 한미동맹. 1953년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굳건한 동맹관계를 이어오며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953년 그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언제, 왜 손을 잡았는지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944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라 많은 독립투사들이 한반도와 중국 곳곳에서 조국 해방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독립운동가 장석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하며 대외적인 항일 독립운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44년 7월 17일 현재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 OSS 전략사무국에서 장석윤에게 접근해 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넵코 프로젝트.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침투시켜 거점을 확보하고 지하 조직을 구성해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극비 작전이었죠.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의 해방에 은밀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독립운동가 장석윤에게 접근한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 히틀러의 독일이 패망하게 되면서 미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끝내 승리하고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군의 거센 저항 때문에 5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여러 척의 군함을 소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일본 본토를 점령해야 하는데 앞서 2개의 섬을 점령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걸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죠. 이에 일본을 본토에 고립시킬 수 있는 넵코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었던 미국은 장석윤에게 요원 선발을 의뢰하며 조건으로 4가지를 앞세웠는데요. 그 조건은 첫째로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3개국어 능통자, 둘째 체력이 뛰어난 자, 셋째 지략과 전술이 뛰어난 자, 넷째 독립정신과 애국심이 투철한 자였습니다. 장석윤은 요원 선발을 위해 직접 위스콘신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로 위장 잠입해 40일간 포로들을 관찰합니다. 그 결과 조건에 적합한 3명의 한국인 포로가 선발되었죠. 이후 버마 전선에서 탈출한 한국인 학병 3명과 대학을 나온 엘리트 재미 한인 등에서 선발한 끝에 한국 독립을 위한 투쟁에 기꺼이 목숨을 던지고 배신 가능성이 없는 투사 총 19명의 한국인이 미국 OSS의 넵코 프로젝트 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미 OSS는 선발된 요원들이 나고 자란 지역 중 반일 감정이 높은 3곳을 침투 지역으로 정하고 3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3개의 미션을 정했는데요. 미션 1, 조선 총독부가 위치한 서울로 침투, 경제 상황과 일본군 주둔 위치를 파악하고 서울 요원을 선발, 임시정부 요인들과 접선해 지하 조직을 구성하라. 미션 2, 훈련 성적이 가장 뛰어난 요원들은 평안남도 진남포를 경유해서 평양으로 침투, 무장 조직을 구성하라. 미션 3, 현지 사정에 밝은 요원들은 황해도의 섬 하나를 탈취, 작전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섬 주민들을 설득시키라였습니다. 선발된 요원들은 당장이라도 투입되고 싶었지만 매우 위험한 작전인 만큼 의지만 갖고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미 OSS는 한국인 요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군사기지로 활용되었던 LA 산타 카타리나 섬으로 모아 이름 대신 암호명 A, B, C, D 등으로 명명하고 스파이 훈련과 군사 훈련을 받게 합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무선 교신, TNT 폭파, 나침반 사용, 지도 해독법, 지도 작성, 공중 폭파, 지뢰 설치, 자동차 엔진 파손법 등등 혹독한 고강도 훈련을 모두 수료한 결과 이들은 OSS에서도 신뢰하는 최정예 특수공작원으로 거듭나게 되죠. 임무와 요원들 모두 준비되자 미 OSS는 최종 작전 실행일을 결정. 이제는 정말 실행만이 남은 상황이었죠. 요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기 위해 침투 명령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3일 전 갑자기 해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3일 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결사항전을 외치던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갑작스럽게 광복을 맞게 되었고 미국은 모든 대일 작전을 취소하게 되면서 작전 실행 날짜를 8월 18일로 계획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넵코 프로젝트의 요원들에게 해산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포로를 활용하는 건 제네바 협약 위반이었으므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넵코 프로젝트의 요원 19명 중 포로 출신 요원 6명을 재수감하게 되었고 작전 요원들에게 철저한 함구를 요구하며 넵코 프로젝트는 1급 기밀로 분류되게 됩니다. 아쉽게도 불발에 그쳤지만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넵코 프로젝트는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밀이 해제되면서 세상에 처음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한국인 요원들 모두
죽을 때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미국과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또 요원이었다는 것을 함구했다고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했던 우리 독립투사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들에게 이제 ABCD라는 코드명을 지어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훈련 성적으로 붙여진 거래요. 그럼 A 요원이 짱이신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 A요원이 그 고 유일한 회장이라고 하십니다. 그 유한양. 유한양의 회장인데. 아 그분이요? 네, 그분이라고 하시고요. 근데 당시에 나이가 51살이었대요. 그럼 저랑 동갑이신데요? 네. 근데 A를 봐주셨다고요? 예, 특공 훈련 받으시고 이제 일본을 상대로. 그때는 회장님도 아니셨을 텐데 연세상. 아니죠, 아니었겠죠 아직. 예. 예, 근데 그거 뭐 하라면 하시겠어요? 51세로 저에게 많이 신병훈련소가 같이 뛰라면은 각기 전투하고 뭐 하라면은 뭐 하겠습니까? 뭐 피하라면 하겠어요. 그냥 안 한다고 나오지? 와 대단하시네. 그 회장님이 그 회장님이에요? 네네네. 상황이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넵코 프로젝트 요원들의 나이가 20대부터 중년까지 다 있었대요. 네. 다양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독립을 위해서 당시에 혹독한 훈련을 견뎌 가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덜컥 해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아쉽게 됐죠.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 19분 모두 인명피해 없이 광복을 맞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원자탄의 힘도 컸겠습니다만 그 모든 힘들이 함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23) 연합 합동 활용 경매 훈련으로 돌아가서 또 이번 훈련에선 화력 시범 훈련 외에 앞서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의 소총 사격 드론, 자폭 드론, 이 드론 훈련이 또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의 교훈으로 전 세계가 지금 군용 드론 개발에 좀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인데 네. GOP 일대에서 군집 드론이 적진으로 이동을 해서 정찰 드론에 의해 식별된 적에 대해 소총 사격 드론과 자폭 드론으로 타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드론이 이렇게 여러분 이번 표적을 봐주십시오. 좀 이게 사격하는 거 아닙니까? 소총 드론? 이렇게 빨간 거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총구에다 지금 화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LED입니다, LED.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쏜 게 아니고 훈련이니까. 네, LED를 장착을 해서 이제 시범을 한 건데 이거 전멸 속도가 진짜 총 연사 속도랑 비슷 맞춘 것 같아요. 이거 디테일한데요? 일단 요거는 작전 반경은 2km고 최대 비행 속도는 80km.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타격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첨단 기술이 접목된 그 아미 타이거 4.0의 일환으로 개발이 됐어요. 예. 그 소총 드론은 이번 훈련이니까 LED만 전멸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사진 나왔죠. 이렇게 소총이 장착된 상태에서 이게 사격을 하면 반동이 커서 이거 어떻게 잡는답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반동 얘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저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총을 쏠 때마다 뒤로 펑펑 밀려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저걸 일단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백 미터 높이에서 조준을 하려면 그 조준경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게가 꽤 나갑니다. 실제로 이 조준경은 지상 제어 장치에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배가 넘는 전자줌 기능까지 내정돼 있어서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그리고 이 드론에는 조준경뿐만 아니고 이 조준경의 흔들림을 또 보정을 해야 되니까 그 이축 짐벌에다가 이제 소총 발사 시 충격을 완화하는 반동 제어 장치까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총 쏠 때마다 뒤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초탄에 맞춰버리면 되네요. 초탄에 맞춰버리면 밀려나도 네, 초탄에 하여튼 뭐 누구 맞춰서 잡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스나이퍼 드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좋은 자리에서 탁 잡으면 되겠네요. 네. 약간 디자인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개가? 얘가 자폭 드론이구나. 이 자폭 드론은 이제 배낭에 담아서 휴대가 가능하고 소형이죠. 우선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간 다음에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건데 말 그대로 올 1월부터 우리가 육군 특전사의 그 최정예 특수 임무여단 참수 작전 부대라고 하는 여기에 도입한 이제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IAI사의 로템 L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4개고 쿼드콥터고요. 무게는 5.8km, 작전거리 10km. 그리고 수류탄 2개의 위력에 1.2kg 탄두를 탑재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30분 또 그냥 그거 없이 감시 정찰 용도로 날려보내면 45분 정도 작전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뭐 수류탄 2개니까 사실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크기와 소음이 작고 이제 목표물 1m 이내에 이렇게 정밀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요인 암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죠. 솔직히 작년 말에 그 무인기 도발 때문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 때문에 한국이 참 떠들썩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뭐 대응책도 뭐 이번 훈련 통해서 뭐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육군에서 지난 2018년 10월에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군에서 확대 개편할 이제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육군에서는 이제 2027년까지 기동 신속 대응 사단 등 주요 부대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제대에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먼티라고 그러죠. 이거를 구축한다는 이제 목표를 세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작년에 사실 이제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우리 허점을 노리고 들어왔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총 5대가 등장하는데 그 4대는 김포 쪽으로 들어오고 한 대만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왔는데 4대는 사실은 서울 쪽 그 과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돌리기 위한 양동 작전 부작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쪽에 들어온 것도 종전에 비해서 좀 더 고도라든지 성능이 향상이 된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군에서 이제 정말 절치부심하고 있어요. 이 소형 무인기 또 들어오면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 절치부심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군에 지금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은 지난 2017년에 군에서 이 가상 북한 무인기를 상정을 해서 격추하는 이런 훈련 테스트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아파치 가디언의 이제 일부에 롱보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그 레이더를 통해서 무인기를 포착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포착, 락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레이더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장착된 기관포 등으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파치 가디언을 띄워서 무인기를 포착한 다음에 격추하는 방법 또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한미군의 경우는 그레이글이라는 무인 공격기가 배치돼 있잖아요. 이 그레이글이 보면 그 강력한 사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장시간 치공하면서 사 레이더 통해서 그 무인기를 탐지한 다음에 아파치에 인계준 방법 이것도 이제 방안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이제 이번에 한 2km, 3km 범위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거 1km 정도면 이제 비호복합이나 이런 우리 대공포를 잡을 수가 있는데 3km까지 올라가면 이제 잡기가 힘든 거예요. 고도가. 그래서 그런 고고도로 침투할 경우 발칸이나 비호복합 등으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이런 아파치 같은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결국은 뭐 군집 드론도 나오고 하면서 한미 연합 전력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적의 재래식 통합 공격을 GOP 때 완벽하게 격퇴하는 것으로 2023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 1부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진짜 큰 거는 남았죠 아직? 네, 2부에서 철저한 응징이 시작이 되죠. 아 그렇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 침략한 적에 대해 압도적인 힘과 군사 능력을 투사함으로써 최단 시간 내 최소의 생으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진정한 본게임 2부 반격 작전이 개시됩니다. PCI가 등장했네요. 2부를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바뀝니다. 그렇죠. 진격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역시 아파치. 네. 에메랄레스. 반격 작전. 반격 작전이면 뭐 작전명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뭡니까? 이름 하야. 예. 불고리 자유작전. 아.